저는 사실 바닥론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었고요. 사실 2차전지 쪽은 시장의 기대감이 진짜 없거든요. 아예 매력도가 바닥인 상황이어서. 제가 바닥론을 얘기한 거는 올 초부터이고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바닥론이. 다만 이제 우선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2차전지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그 유튜브 세력들을 따라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K 배터리만 최고고 중국 배터리는 우리한테 못 따라온다. 이미 중국의 LFP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변화무쌍한 시장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오늘은 한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었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2차전지 담당 이한나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2차 전지 바닥론, 이게 아직 좀 현실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바닥론을 얘기한 거는 올 초부터이고요. 네네.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바닥론이. 다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거기에 중심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반대쪽 유럽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 모멘텀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뭐 시작이 됐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닥론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네. 있었고요. 이게 사실 산업의 바닥과 주가의 바닥이 너무 다르게 가는 측면이 사실 있어서 정말 산업의 바닥이다라는 측면은 저는 올해는 좀 지나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섹터와의 또 매력도 네. 상대적 매력도도 좀 필요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2차전지 쪽은 시장의 기대감이 진짜 없거든요. 아예 매력도가 바닥인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만 좀 불확실성만 마무리가 돼 준다면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 때는 충분히 뭐 지금도 저는 그래도 비중 확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바닥론을 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올해 EV 신차가 별로 없어요. 작년 대비해서 중국 쪽 EV 신차 제외하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랑 중국 쪽이랑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올해 신차 모멘텀이 좀 없고 근데 내년에는 좀 신차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거의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 때부터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시네요, 두 분의 이 네, 견해 거의 유사. 약간의 온도 차이는 좀 있어 예. 보입니다. 네. 최근 또 관세 이슈에다가 뭐 머스크 또 테슬라 복귀 이슈 뭐 이런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소폭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좀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연구위원님께서. 우선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정책 이슈도 너무 많고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주가가 오랫동안 좀 쉰 부분도 있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제 조금 부각이 되는 시점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조금 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반기 내내 되게 아직 상반기 한 1분기밖에 안 지났지만 예, 1분기 내내 되게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나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완제품에 이어서 원재료 부품까지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인프라를 확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미국 기업들이 더 안 좋아요. 이제 이런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내년 솔직히 선거 어떻게 되겠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 1분기 때보다는 조금씩 관세가 낮아지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좀 가면서 2차 전지를 좀 다시 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투자 심리라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좀 몰려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적 특성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피크나 또는 바닥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배터리주들 제가 의견을 막 부정적으로 꺾으면서 뭐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예. 예, 저는 바닥론을 얘기를 하는데 네. 시장은 뭐 대부분 다 관심도 없고 네. 트럼프 때문에 되겠어? 뭐 이런 시각이 이제 네. 대부분이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예, 굉장히 편합니다. 네. 뭐 제가 뭐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고 네. 예, 없는데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제가 이제 네거티브하게 2년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식시장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 일부 그 유튜브 세력들을 따라하는 많은 투자가들이 K 배터리만 최고고 중국 배터리는 우리한테 못 따라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전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끝도 없이 했었죠. 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넘치면서 이제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뭐 네. 안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애널리스트를 막 욕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미 중국의 LFP는 대세가 되어가고 네,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팩트들은 다 아세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해요. 이번에는 또 오히려 또 과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전기차 판매가 페네트레이션으로 침투율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해버리면 유럽과 미국의 침투율은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 중반 정도쯤 됩니다. 10 한 5, 6%. 뭐 유럽은 PHV 합쳐서 뭐 한 20% 정도 좀 넘고요. 미국은 아직도 뭐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 아직은. 이게 페네트레이션이 중국처럼 뭐 한 50, 60% 갔을 때의 경쟁력이 없다면 네. 그거는 이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배터리 홀로 존재할 수는 없죠. 전기차 비즈니스의 그렇죠. 일종이고 네. 전기차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어떤 국가나 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조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고용을 가장 많이 하고 뭐 트럼프의 그 스토리가 저렇게 마가 스토리가 진행된 게 사실은 중심지가 러스트벨트잖아요. 러스트벨트는 자동차고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죠. 전기차도 그렇고 특히 배터리는 뭐 더 페네트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중국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의 산업 보호, 자기 고용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일단 걸어 잠그는 것을 거의 확정을 했고 유럽도 이제 중국한테 거의 열어놨다가 이제 시작을 하나둘씩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전기차에 대해서 장벽을 세웠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역내에서 생산을 주로 할 것 같고 이마저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 업체들이 너무 역내에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보 이슈라는 걸 들어서 그럼 그렇게 본다면 유럽이나 미국은 자기들의 능력은 없어요. 제조에 대한 능력은 아예 뭐 거의 거기는 빵점이니까 그러면 그걸 해줄 대신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한국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언제쯤 이제 그 사야 되느냐, 언제쯤 사면 극대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뭐 투자들마다 다 다르실 거니까 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참 시장은 모르지만 그 투자 객원 중에 이제 소수의 편에 서라라는 투자 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시장의 심리나 시선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렸었을 때는 그게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방금 한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시장이 또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근데 현재 미국이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를 이제 유예해서 90일간 이제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125%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으로 가는 해외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는 이제 EV 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가는 게 아마 10만 대가 좀 안 될 수준이라서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은 없는데 이제 ESS는 영향이 크죠. ESS는 미국의 작년에 이제 ESS 설치량이 40기가와트아워 정도 좀 됐었고 앞으로도 뭐 한
2030년까지 한 60에서 70기가와트아워로 점진적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60기가와트아워면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는 사실은 ESS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액세서리 같은 시장이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EV하고 ESS하고 비교하면 20%가 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되죠.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슬로우하지만 ESS는 태양광 설치량이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관세의 직격탄이에요. 거기서 셀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ESS를 조립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하나도 수익성에 안 맞는 겁니다.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하고 비교해서 중국의 LFP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전혀 맞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네네. 4월 30일 날 미국에서 ESS 사업자들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120조 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대신 이제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이제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원래 미국의 ES 시장을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LFP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테슬라를 앞세운 중국의 배터리들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구도가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아마 기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EV 쪽 관련해서 중국 관세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익을 얻긴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선 관세 정책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 게 만약에 이제 결국에는 고객사가 EV 완성차 기업이잖아요. 그 완성차 기업들이 딱 배터리만 받는 게 아니고 뭐 증설을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뭐 한국에서 다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본인들이 관세 다 해서 중국에서 가져오는 가격과 한국에서 가져오는 가격과 네. 이 정도의 관세 정책에서 그들한테 얼마나 이제 비용의 부담이 덜 되느냐 이런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완제품뿐만이 아니고 원재료, 부품, 장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국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가격이 정말 적자를 보더라도 약간 밀어넣기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관세가 올라왔을 때 그냥 EV를 많이 출시를 안 하든지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여지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관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다 했는데 그 안에서도 좀 IRA는 오히려 조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정책인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막무가내인 정책이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기업들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단순히 배터리만 봤을 때 중국 걸 안 쓰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고객사가 생산량을 늘리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가동률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차라리 완제품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인프라를 이제 확장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 수요와 맞물려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관세 제도라면 관세도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중국 도매가로 가져오고 중국 기업들은 출고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오히려 미국 기업들한테 불합리한 부정적인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인프라를 더 늘릴래도 인건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인력 자체가 별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었을 때에는 관세가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고 경우의 수도 워낙 많아서 그걸 이제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들리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한 3,747억 원, 뭐 잠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 이 실적 개선의 요인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보다는 EV 쪽 판매가 좀 더 있었던 거고 거의 전적으로 AMPC에 사실은 의존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은 거죠. 네. 나쁘진 않은 거지만 뭐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뭐
대부분 그 다른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셀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확실히 유럽의 오더는 증가하고 있다. 작년 연말 올 초에 그 느꼈던 그런 아주 암울한 분위기보다는 2월, 3월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2분기의 오더는 1분기 대비해서도 뭐 두 자릿수 이상 10에서 많게는 뭐 모델별로 한 20% 이상 지금 주문량이 좀 늘고 있다. 유럽 쪽에서는 그게 이제 몇 개 업체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낙관적이네요. 글쎄요, 뭐 아주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바닥은 제 바람이 좀 섞여 있나요? 네, 지나간다 이제 이런 네.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과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중단이 될 거냐. 지금 트럼프는 뭐 한꺼번에 그냥 그만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소한 한 2년,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페이스 다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더 중요한 건 AMPC죠. 그러니까 AMPC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안에서도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AMPC 자체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AMPC가 어느 정도 세이프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미국의 업황도 최악은 지나간다. 뭐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단 좋았다. 네. 그냥 이 정도였었고요. 근데 사실 보면 AMPC 4,500억 제외하고도 한 마이너스 830억 정도였기 때문에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유럽 쪽은 여전히 가동률은 40% 미만이고요. 왜냐하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유럽 쪽 고객사에 올해 신차 출시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유럽 쪽 좀 올라오는 거하고는 별개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가동률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은 북미 쪽 가동률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GM 쪽이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좋았던 거고 특별한 신차도 뭐 인기 신차까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4분기 때 재고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1분기에 이어서 아마 2분기까지도 가동률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회성 비용이 많긴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 중에 이제 1,760억 정도가 저희 GM하고 원래 3공장 미시간 공장으로 하려던 걸 작년에 이제 100% 지분을 인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측면이 있어서 사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다소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ESS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AMPC 규모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는 국내 증권사들도 에코프로에는 좀 신중한 모습인데 우리 또 한의사님이 또 바이로 좀 상해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한데 저는 이제 주로 그린 산업 전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회사의 성장 포텐셜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회사가 밝힌 생산량의 중장기 목표는 이제 71만 톤인데 현재로서는 근데 그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40만 톤 정도의 회사로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의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바텀 수준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과연 현재부터 이 회사가 40만 톤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하고 유럽 공장이 이제 세워지거든요. 국내는 이미 공장이 있고 이 공장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공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유럽 공장이 어쨌든 우리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올 이제 12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은 뭐 물리적인 완공은 대부분 됐고 테스트 이제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 이제 라인 3개 중에 하나를 돌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유럽도 유럽 영내에서 생산하는 소재의
이 업체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정책으로 지금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도 들어왔고 올 하반기에 이제 EU가 자동차 액션 플랜이라는 걸 이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역내 생산을 우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엣지를 가지는 거죠.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그래서 이 정도의 개파, 원래 이제 미국도 캐나다도 있었는데 캐나다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앞으로 한 2, 3년 내에 PER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안 나와요. 네. 그게 나오는 배터리 업체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주식 사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들은 그렇죠. 사면 안 되고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성장 초기고 우리 K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중국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딱 투자하기에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50몇만 원 갈 때 매도해라 이거하고는 지금 반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제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겠네요. 저는 뭐 홀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널리스트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갖는 저는 에코프로 BM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 그렇군요. BM 얘기입니다. 여기 저는 BM 얘기를 에코프로 얘기가 에코프로는 아닙니다. 저는 에코프로를 커버하고 있지 아무도 않습니다. 커버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지주회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네. 저는 BM 같은 경우에는 홀드로 했던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한 두 군데 셀업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롱레인지 관련된 EV 기술이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안착이 되고 거기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쪽은 지금 노스볼트와 같이 점점점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좀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어떤 살아남는 기업 제외하고는 좀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셀의 기준이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주요 두 개 고객사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좀 비즈니스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익이 되기가 좀 굉장히 말을 돌리려니까 어렵네요. 그냥 훅 지나게 해주십시오. 안정적으로 좀 영위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워낙 뭐 후발주자이거나 아니면은 니치한 마켓 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홀드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지금 상반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되게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뭐 회사 측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를 또 했어요.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될 수 있을까? 요 리스크가 또 조금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측면에서 홀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LNF 1분기 실적이 좀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가에 좀 이제 이런 악재가 좀 충분히 좀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워낙 작년에 LNF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당분간은 고정비가 좀 높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QOQ 그로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는 외형 성장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가 거의 메인인 고객사가 한 군데가 있고 지금까지 그쪽의 수요가 안 좋았다가 지금 개선되는 측면으로 가고 지금 뭐 뉴 모델 Y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NCMA 90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신규 이제 양극화 물질인 95짜리가 좀 올라오면서 QOQ 그로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머스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뭐 절대적인 고객인데 머스크가 올 초까지 테슬라의 올해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한다. 생산량은 60%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권의 후광까지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 거짓말하겠어? 뭐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근데 좀 타격을 입었죠. 예. 모델 Y의 리프레시는 상당히 차가 좋거든요. 네. 예, 상당히 기존의 모델 Y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출시가 되는 주요 지역들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팔리질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평판 리스크 때문에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되고 머스크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치 안 할래. 예, 나는 전기차에 집중하겠어. 뭐 사업에 집중하겠어. 이런 거를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안 믿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LNF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신규 투자, 신규 고객을 네.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좀 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야, 이게 또 금양 얘기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 2차 전지 사실 광풍 좀 주도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상패 위기에 좀 놓였습니다. 적나라하게 한번 예상에 없던 지금 저 이거 보질 않았으니까. 그랬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모 네. 지상파에서 연락이 와서 네네. 금양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할 예정인데 나와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뭐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잘못된 일이죠. 근데 금양에 대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한 가지죠. 그 주식 투자는 어렵다. 그래서 그 시중에서 막 이렇게 어떤 인기에 영합한 여러 가지 정보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은 이제 확실한 거죠. 금양이라는 회사는 원래 발포제를 하던 회사였고 갑자기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셀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뭐 심지어 뭐 누구는 몇 번째 셀 메이커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광구에 투자를 했다. 뭐 몽고에도 투자하고 뭐 콩고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들. 저는 금양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실질적으로 공장도 굉장히 크게 지으려고도 했고 그 안에 뭐 R&D나 이런 시험 파일럿 라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거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간과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노스볼트가 부도나잖아요. 노스볼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거기는 테슬라 출신이 했었고요. 근데 그 회사도 못 버티고 이제 부도가 나는데 금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촘촘하게 준비가 돼 있었느냐. 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죠.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시장에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계속 나오면서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우리 주식시장에 그게 이제 진앙지였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그 버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버블의 이제 진앙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유튜브에서 소위 말하는 몇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양산해 냈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심지어 뭐 메이저 방송사들에서도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언론에 계신 분들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기 때 갑자기 올라온 그 유튜브 열풍이 훨씬 더 가파르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은 더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더 투자자들이 성숙화되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선별력도 좀 생기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퀄리티를 좀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 딱 있었고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화된 방향으로 앞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중국 전기차 이거 BYD 이걸 보면은 저도 이게 진짜 중국 전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돼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샤오미가 올해 말 전에 또 SUV 전기 이걸 또 출시한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중국 전기차 성능을 좀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넘사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사벽까지.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비즈니스는 이제는 단연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의 60%를 자국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CAT의 R&D 코스트가 우리 배터리 셀 3사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R&D를 3교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 거기는 좀 더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충전 속도라든지 안에 뭐 내외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자분들은 그 점은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의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제외하면 중국 업체들의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국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많은 보조금과 이런 그 수요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러면 뒤로 되는 거죠. 중국 전기차가 저렇게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트럼프 1기 때부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이 막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GM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와 이제 서로 크게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딱 일기 되면서 연비 규제 없애고 보조금도 익스텐션 안 하고 하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정도의 위상이 됐지만 다른 업체들은 다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 한 4년 동안을 중국이 진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려서 전기차 별로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미국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중국과의 베이스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책도 그래서 EU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하는 배터리 산업까지도 그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자료 인덱스 쓸 때 정말 LFP, 전고체, 나트륨 이온까지 하나하나 정말 테마별로 다 썼거든요. 항상 결론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국 국가 자체가 보시면은 뭐 이번에 CATL 테크데이 때도 뭐 나트륨 이온을 대량 양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는 대량 양산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다 직접 넣어 봅니다. 저희가 랩 단계에서 하는 거랑 대량 양산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는 기술 개발 속도는 정말 다르죠. 근데 여기는 개발을 하면 이제 2022년 하반기 때도 반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이거 대량 양산을 해요. 실제 적용을 해요. LFP보다 안 좋아도 또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늘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를 늘려서. 그래서 LF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샤오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CATL의 그 M3P 배터리라고 하는 LFP에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210W짜리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나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주행거리 410에서 420km 정도 나오는 걸 LFP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적용을 해서 가져간 것도 이제 샤오미, 화웨이 이런 쪽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뭐 이건 에너지 밀도가 이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결국에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블렌딩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직접 생산하고 대량 양산하고 시행착오해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국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롱레인지 쪽까지는 아직은 LFP나 뭐 이런 쪽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3원계 쪽은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뭐 사륙 시리즈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EV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려면 사실 롱레인지 기술이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같은 선상인 것 같다. 그렇지만 뭐 중국이 더 앞서긴 할 것이다. 이제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인 지원도 좀 들어가야 그나마 일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들을 지속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LFP 배터리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얘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가격이 뭐 50% 6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초에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보조금을 엄청 좋아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측면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3원계 쪽에서는 리콜 비용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도 별로 안 나오는데 리콜 비용까지 내면은 사실 이 사업을, 전기차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이런 우려까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LFP는 안정성을 많이 보여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에서 먼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EV까지 오기에는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데? 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덧 스탠다드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이제는 롱레인지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뭐 LMFP, NCM 블렌딩 배터리로 해서 뭐 26년 롱레인지 타겟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안정성, 그리고 그 사이에 빠르게 올라온 기술력 측면에서 3원계보다 이제 훨씬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택했을 때 여러모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형 전기차 위주의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형이 많긴 하지만 중저가형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 차량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BYD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저가형으로만 가는 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전제가 좀 질문 잘못된 자체가 것 좀 같아요. 편견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느냐, 네. 뭐 이건데 다른 방법은 없죠. 그냥 열심히 해서 기술의 격차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죠. 다음 우리 정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RA와 같은 이런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또는 ESS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 주는 이제 보조금을 도입한다든지 국가 차원의 R&D 비용들을 차세대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기업들과 함께해서 해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 정도밖에 없다. 예, 중국과 뭐 특별하게 우리가 중국과 맞붙으면 지기 때문에 맞붙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이제 뭐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해당 지역 시장에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유럽에서 보면 CATL 3원계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게 사실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하반기 가면 유럽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캐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떠한 정말 강력한 정책이 있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중국 배터리로 많이 조달이 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아남는 기업을 계속 육성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산업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글로벌 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정부 지원이 분명히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LFP건 나트륨 이런 거 저가형 배터리는
뭐 포트폴리오를 늘려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기업들이 발을 걸치는 정도긴 하지만 대부분 다 알아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레인지 쪽에서 우선 이 큰 EV 산업을 아예 놓칠 수는 없고 굉장히 또 기업들이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는 뭐 투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정책도 지원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롱레인지 위주 그리고 뭐 차세대 배터리는 정말 다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조금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정책이 보면은 좀 우리나라 정책은 되게 단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완제품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는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여주기식이 되려면 결국에는 완제품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경쟁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장기적인 산업 안에서의 경쟁력을 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듣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건데 2차 전지 관련주의 이제 찐 반등 시점 이 예측할 수 있는 좀 주요 지표가 좀 어떤 인덱스 같은 게 좀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저는 사실 이미 저는 위클리 통해서 좀 투자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뭐 지금부터 6월 사이에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산업은 솔직히 하반기 때도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IRA, AMPC 관련된 얘기가 지금 관세 얘기처럼 정말 시끄럽게 좀 나왔다 하면 저는 찐바닥이라고 주가 바닥 찐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약간 그 없어서 지금 관세 얘기만 주구장창 나와서 정말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IRA거든요. 왜냐하면 AMPC를 가지고 이익률을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다들 내년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지만 또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앞서서 계속 관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는 계속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계속 관세가 좀 내려오는 분위기로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완성차 기업들이 다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이런 측면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딱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래도 매력도는 어느 정도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좀 IRA 얘기가 시끄럽게라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은 지금 IRA가 조정 작업이 의원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데 그거는 빨라야 아마 3분기 초 좀 늦게 되면 3분기 말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방대한 양이 있고 건 바이 건 다 이제 의원들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예단을 아직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현재까지 트렌드로는 AMPC는 건들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지금 뭐 그냥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당연히 이제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미국은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민감도가 높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이제 민감도가 높았다면 작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좋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부터 이제 성장률이 확 낮아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니까 처음 살 때는 다 돈을 내요. 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제 자기 세금에서 이제 감해줬거든요. 근데 작년 초부터 이제 바이든이 구매 시에 바로 이제 그 차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바로 살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좋았어야 되죠. 근데 이제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미국에서는 내가 어떤 차가 매력적이지 이걸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는 거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AMPC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가 된다면 최악은 이제 좀 지나간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모멘텀을 보려면 유럽의 판매를 봐야죠. 유럽의 판매를 봐야 되는데 일단 1분기는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았고 작년이 특히 이제 3분기가 굉장히 기고가 높았어요. 보조금이 막 축소되고 이러기 전에 이제 구매하는 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뚫고 이번 3월까지 들어오면서
순수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한 28% 정도 증가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은 올해는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죠. 유럽의 CO2 배출 규제가 원래 연 단위로 해서 규제를 못 지키면 벌금을 내는 거였어서 3년 평균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1년 단위로 내는 줄 알고 열심히 팔다가 이제 이게 확정이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분기부터는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일부러 슬로우다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동 평균이죠. 무빙 에버리지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덜 팔았으면은 뒤쪽에 부담이 더 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냥 페이스대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독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부활되는 이슈가 있어요. 독일은 최근에 정부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원래 이제 3인당이 주도하는 정부였는데 이제는 기민 기사당이 이제 연합을 하는 정부인데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죠. 뭐냐면 부채 한도가 있어요. 독일은 부채 한도가 있어서 GDP의 0.35% 이상의 신규 부채를 갖다가 정부가 못 내게 예산을 못 확보하게 해놓은 거를 이번에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돼서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요번 신임 연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연정에 그 멤버들로 해서 3분의 1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5천억 유로의 총 인프라가 풀리는데 4천억 유로는 이제 기존의 인프라. 거기 안에 이제 전기차 충전망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천억 유로는 그린 산업에 하도록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연정이 5월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연정의 합의문 안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합의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지급하기로. 근데 독일이 이제 워낙 큰 유럽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전기차 판매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EU의 자동차 액션 플랜. 그 안에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주목할 것은 기업들이 사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규정이 그게 있어요. 근데 유럽은 전체 자동차 수요의 60% 이상이 기업 수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자동차를 회사 이름으로 사서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데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의무 비율이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늘죠. 그러면 기존의 어떤 이미 지금 리바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이 리바운드 폭이 올해 제가 이제 원래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지금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추세만 유지가 돼도 20%가 넘을 것 같아요. YOY 판매가. 근데 이게 이제 구매 보조금이 들어오고 어떤 의무 제도가 되고 되면 3분기, 4분기 가면 내년 또 가면 또 폭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신차고 구매들 간에 상관없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미국은 삐걱삐걱거릴지라도 미국보다도 유럽 시장이 2배 큰 시장입니다. 그렇구나.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이 좀 삐걱거리더라도 유럽이 잘 되면서 기존 모델, 신모델 다 할 것 없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좀 체크를 하자. 유럽의 판매량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A부터 Z까지 충분히 좀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